조선 초기 한양의 땅은 원래 공짜였습니다. 나라에서 신청만 하면 1500평씩 그냥 나눠주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왜 200년 만에 집값이 50배가 폭등하고 임금님까지 나서서 제발 집값 좀 잡아라라고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위조된 계약서가 판을 치고 노비가 주인의 집을 대신 소유하는 차명 거래까지 성행했던 조선의 부동산 시장. 서울역사박물관에 숨겨진 12m짜리 부동산 거래 문서가 말해주는 충격적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어느 날 한성부 관리들이 한양 북촌의 한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1가구 1주택 규제 위반 단속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저택 주인이 나왔습니다. 여러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첩보가 들어왔소이다. 관리의 말에 저택 주인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임대를 준 것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임대차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세입자 명단에는 중인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집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성부 관리는 계약서만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입자를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김아무개가 맞소?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집의 노비였습니다. 주인께서 저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주셨고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원래 이 집 노비들이었습니다. 저택 주인은 1가구 1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 노비를 중인으로 신분 세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한성부는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한 집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전역에서 양반들이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양반들은 집의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한양의 권세가들은 전국 곳곳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도대체 조선시대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양반들은 이렇게까지 하며 집을 사들였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뒤지자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성종 12년 1481년의 기록입니다. 죽은 지중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두 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다주택자를 주택부족의 주범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중종 30년과 37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의 수도를 개경이 아닌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한양은 완전히 새로 계획된 신도시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554만 9천 명 정도였고 한양의 인구는 10만 명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도성은 동쪽은 낙산, 서쪽은 인왕산, 남쪽은 목멱산, 북쪽은 백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습니다. 사대문 안의 면적은 약 60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성 안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부로 나누고 그 아래 52방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양으로 오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개경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개경은 고려 500년 역사가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반면 한양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다. 궁궐도 없고 관청도 없고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태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도는 정했는데 백성이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바로 집터 무상분급이었습니다. 한성부에 신청만 하면 빈 땅이나 2년 이상 방치된 토지를 나눠줬습니다.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집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조 4년 땅을 나눠준 기준을 보면 정일품은 35부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오늘날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140.83제곱미터 정도로 35부는 4929.05제곱미터, 즉 1493평쯤 됩니다. 정이품은 30부, 정산품은 25부, 종구품은 3부를 받았습니다.
신분과 관직에 따라 차등을 뒀지만 어쨌든 집터는 무료였습니다. 다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양에 살던 사람들은 도성 밖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개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집터를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쫓겨난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이 성저심리였습니다. 성저심리는 한양 성곽으로부터 사방 심리 바깥까지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분노는 깊었습니다. 살던 땅에서 쫓겨났는데 세금 제도도 불공평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이중구조였습니다. 지방은 전세, 즉 토지세를 내야 했고 군역에 나가야 했고 공납으로 특산품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사는 사람에겐 이것이 면제됐습니다. 대신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즉 재산세를 내야 했고 한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얼음을 채취해 세금 명목으로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지방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것이 한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이었습니다. 신도시 한양은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관직을 받은 관리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 장사하러 온 상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종 10년인 1428년 한성부 인구는 10만 3,328명이었습니다. 이 중 도성 안에 9만 7,284명, 도성 밖 심리까지의 6,044명이 살았습니다. 대부분 인구가 도성 안에 집중됐습니다. 도성 밖에는 서대문 서소문 밖에 2방, 동대문 밖에 2방, 남부에 2방 등 6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종 22년인 1440년까지도 전국 인구는 672만 4천 명으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 전국 인구가 1,046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8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집터 무상분급 정책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토지는 부족해지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한양이 어떤 도시가 될지,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500년 후까지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급증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종 14년인 1519년 이후부터 한양은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습니다. 10만 명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도시에 그 몇 배의 인구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가장 좋은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이었습니다. 이 세 곳은 사대문 안중심지에 있었고 양반 대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가까웠고 육조거리와도 인접했습니다. 관직에 나가기 편했고 왕실 행사에 참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문가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이곳 집값은 한양의 다른 지역보다 3배에서 4배 비쌌습니다. 특히 인사동은 최고급 거주지였습니다. 인사동의 집값은 얼마였을까요? 정구품 관료 녹봉의 50년치였습니다. 하급 관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50년이 걸려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정구품 관료의 연봉은 쌀로 환산하면 약 20석 정도였습니다. 50년이면 1000석입니다. 당시 쌀 1석은 은화 1량에서 2냥에 거래됐으니 인사동 집 한 채 가격은 은화 1000냥에서 2000냥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지역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 아래 토지를 개간해 분할분양했습니다. 남산 기슭, 백악산 아래, 인왕산 자락이 새로운 개발지였습니다. 이곳 집값은 녹봉 2년치밖에 안 됐습니다. 인사동과 무려 25배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한양이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집값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심각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영조 17년인 1741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어이동 봉궁 담장 밖에 사는 군병들이 집단으로 비변사에 집세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바쳤다.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나 발령받은 관리들이 세를 들었는데 집세가 너무 비싸서 조정에 하소연한 것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군병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집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지방과 달리 곡식, 땔감 등 모든 것을 사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집 뒤에 텃밭을 가꾸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땔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모든 것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된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의 거래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180년간 거래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1724년 이 집의 가격은 은화 300냥이었습니다. 당시 쌀 1섬은 은화 1냥에서 2냥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1섬은 약 80kg입니다. 현재 80kg 산지 쌀값이 20만원 정도이니 은화 300냥은 현재 가치로 약 4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집값이 19세기 말에는 동전 2만 8천냥을 기록했습니다. 은화를 동전으로 환산하면 원래 600냥이었던 것이 2만 8천냥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8억 7천만 원입니다. 180년 만에 무려 47배 폭등한 것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2.1%씩 올랐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80년간 47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르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전반에는 서서히 올랐고 18세기 후반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개항 이후 폭등했습니다. 왜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째,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말 한양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명 규모로 계획된 도시에 그 3배가 사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 공급이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한양 도성 안의 면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땅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셋째, 양반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양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12년인 1481년 조선 왕조실록에 충격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죽은 지중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2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정효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1432년에 태어나 1481년에 죽은 공신이었습니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가구, 시호는 제한입니다. 1455년 세조 1년 12월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습니다. 단종복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으나 화를 면했고 감찰, 이조자랑 세자시 강원 필선을 거쳤습니다. 1466년 문과중시에 급제하고 1468년 예종즉위년 10월 동부승지 재직 중 남이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3등에 책록되었습니다.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종을 지지하여 성종 즉위 후 1471년 성종 2년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 3등에 녹훈되었습니다. 새 임금을 섬기며 3차례 공신에 책봉된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고 나서 드러난 사실은 그가 집을 2채나 소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비난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부족의 주범으로 본 것입니다.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는 말은 정효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위 관료들 다수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효상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양반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급 관리와 중인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를 소유했습니다. 수도 한양에 사는 권세가나 큰 부자들은 전국 곳곳에 가옥을 소유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 당장 토지와 집을 사 모은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 수단이 된 것입니다. 왜 양반들은 집을 여러 채 사들였을까요? 첫째,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놓으면 값이 올랐습니다. 둘째,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세는 매달 들어왔습니다. 셋째,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식도 없고 채권도 없고 은행도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투자할 곳이 토지와 가옥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는 멀리 있어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은 한양에 있어 관리가 쉬웠습니다. 넷째, 신분 과시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집을 소유한 것은 명문가의 증거였습니다. 무주택 관리들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지방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은 한양에 남기고 본인만 발령지로 떠났습니다. 조정에서 제공하는 관사나 친척 집에 기거했습니다. 왜 집을 팔고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녹봉 상승률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한번 집을 팔고 사대문을 벗어나면 다시는 사대문 안에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집값은 매년 올랐지만 녹봉은 그대로였습니다. 몇 년 후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집값은 2배로 올라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혼자 지방으로 떠나는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편지로만 안부를 묻고 명절에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신분별 거래 제한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주택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부유한 양반들이 하급 관리와 중인의 집을 마구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신분은 살 수 있는 집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반은 99칸까지, 중인은 그보다 작게, 상민은 더 작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 정책이었습니다. 한 가구가 여러 채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효상이 비난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선영을 지키기 위한 집은 인정됐습니다. 또한 아들이 장가를 가면 분가를 해야 하므로 별도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이 허점을 양반들이 이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했습니다.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집은 3가구에서 5가구 몫으로 분할해 임대했습니다. 산 아래 토지를 개간해서 분할분양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27년인 1751년 한양의 행정구역이 개편됐습니다. 원래 5부 52방이었는데 5부 43방이 됐습니다. 일견 52방에서 43방으로 9개 방이 감소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대문 안에서는 10여 개의 방이 폐지되거나 합병됐고 반면 인구가 늘어난 한양 북부와 서부 지역에 두모방, 한강방, 둔지방, 용산방, 서강방, 상평방, 연희방, 연은방 등이 신설됐습니다. 도성 밖으로 개발이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한강변의 마포, 서강 등지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전체 호의 49.7%, 인구로는 40.6%가 도성 밖 인구였습니다. 세종 때의 도성 안이 90%, 도성 밖이 10%였던 것에 비하면 도성 밖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집세 규제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이 집세를 감해주는 정책을 썼던 기록이 꽤 많습니다. 현재의 전월세 상한제와 비슷한 정책이었습니다. 영조 17년인 1741년 군병들이 집세를 감해달라고 집단 청원했을 때 조정에서는 집세 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집세가 규제되면 차라리 집을 비워두는 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한 수 위였습니다.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분별 거래 제한이 있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다수 구입한 집을 중인들에게 임대했다는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더 대담한 수법을 썼습니다. 자기 집 노비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 계약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면 신분을 면천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이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노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를 중인 신분으로 면천시켜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소유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에 내 이름을 올려야 한다. 실제로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노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천민 신분에서 중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십, 수백 채의 집이 중인 명의로 위장 임대됐습니다. 영조 때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영조는 여가탈입 금령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여가탈입이란 여염집을 빌려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양반이 서민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 관직자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 산 밑에 막사를 짓고 생활하거나 도성 밖 강변에서 초가를 얻어 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조는 단신으로 상경한 지방 관직자 등에 대해서는 여가탈입 금령의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됐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 위치로 출신을 가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 이 세 곳에 사는 사람은 명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북촌이라고 불렸습니다. 경복궁 동쪽, 창덕궁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대대로 명문 양반가가 모여 살았습니다. 집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에 대문간채, 사랑채, 안채, 별채가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연못과 정자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신분 증명이 됐습니다. 저 사람 인사동 산다더라는 말은 저 사람 명문가 출신이다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갈 때도 집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아이 인사동에 삽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남산 근처에 삽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면 산 아래 새로 개간한 곳이나 남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남산골 선비라는 말이 비아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무리 양반이어도 남산 근처에 살면 천대를 받았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에 사는 사람을 깔보는 풍조가 생긴 것입니다. 남산골에서 글 읽는다고 과거에 급제하겠냐는 식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집 위치와 과거 급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인사동의 집값은 정구풍 관료 녹봉의 50년치였지만 새로 개발 지역 집값은 녹봉 2년치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25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본 것은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신분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강남 불패 신화와 비슷합니다. 강남에 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인정받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정책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성 인근 집값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최고의 거주지인 인사동과 새로 개발된 지역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살려고 했습니다. 신분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남산골에 사는 것보다 인사동에 셋방살이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일찍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에 집을 산 양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부자가 됐습니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녹봉으로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구품 관리가 5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인사동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고 자식도 교육시켜야 했습니다. 녹봉의 절반이라도 저축할 수 있다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역사박물관에 놀라운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 기와집의 180년 거래 이력입니다. 부동산 매매 문서는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 자료입니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왕족으로서 한양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1724년 이 집 가격은 은화 300냥이었습니다. 동전으로 환산하면 약 600냥 수준입니다. 18세기 전반 쌀 1섬은 은화 1냥에서 2냥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1섬은 약 80kg 무게로 추산되며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화 300냥은 현재 4천만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서서히 상승했습니다. 1800년경에는 은화 500냥 정도로 올랐습니다. 76년 만에 1.67배 상승한 것입니다. 연평균 0.7%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개항을 거치면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19세기 말 이 집값은 동전 2만 8천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8억 7천만 원입니다. 180년 만에 무려 47배 폭등한 것입니다.
왜 개항 이후 집값이 폭등했을까요? 첫째, 한양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한양은 상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한양의 인구 증가는 상업 인구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둘째, 화폐 가치가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개항 이후 은화와 동전의 교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외국인들이 한양에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청나라 사람, 서양인들이 한양에 집을 구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노비가 집을 매도한 사례입니다. 신분을 사비, 즉 개인 소유의 여종으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은화 150냥에 매도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효생은 어떻게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노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관노비와 사노비가 있었고 사노비 중에서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가 있었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집에서 살면서 일하는 노비입니다. 외거노비는 따로 살면서 주인에게 신공, 즉 일정한 세금만 바치는 노비입니다. 효생은 외거노비였을 것입니다. 외거노비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품을 팔거나 땅을 경작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1년에 일정한 액수만 바치면 됐습니다. 효생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기와 5칸, 초가 3칸이면 꽤 큰 집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임대를 주었을 것입니다.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쳤을 것입니다. 노비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인이나 상민보다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신분제 사회였지만 경제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대문 박농지를 거래한 문서도 흥미롭습니다. 이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m에 이릅니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간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부동산 매매 문서를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남녀가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았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성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조선 중종 이후 부동산 가격은 500년간 폭등해 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500년간 실패해 왔습니다. 규제를 하면 양반들은 회피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격차만 더 벌어졌습니다. 집세를 규제하면 임대 자체를 꺼렸습니다. 왜 정부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 중종 30년과 37년 두 차례에 걸쳐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조 17년인 1741년에는 군병들이 집세를 감해달라고 집단으로 청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고 집세를 감해줬습니다. 하지만 500년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왜 정부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였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 554만 9천 명이었던 인구가 중종 14년인 1519년에는 1046만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양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 한양 인구는 10만 3,328명이었습니다. 1657년 효종 8년에는 8만 57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1669년 현종 10년에는 19만 4,0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1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한양의 실제 거주 인구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10만 명의 거주 인구를 예상하고 건설한 도시에 그 3배에 달하는 인구가 집중됐습니다. 게다가 양반들은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재산 증식 수단으로 봤습니다. 정조실록의 기록처럼 부를 축적하면 당장 토지와 집을 사 모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 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실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기 위해 집을 샀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부동산 투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양반들은 규제를 회피할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노비를 증인으로 둔갑시키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여러 채 집을 숨겨 소유했습니다. 어떤 시골 지주는 한 군에서만 50여 채를 소유했습니다. 권세가들은 전국 곳곳에 집을 소유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양반들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관리들도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속하는 사람도 양반이고 단속받는 사람도 양반이었습니다. 서로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부자들이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경주 최부자 같은 진짜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최부자 집은 12대를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1년에 소장료를 쌀 3,000석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으로 썼고 나머지 2,000석은 손님 접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최부자 집의 가훈 중 하나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려고 싼 값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 마지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며 헐값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집은 달랐습니다.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가훈을 지켰습니다. 흉년에 땅을 사는 것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재산을 늘리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흉년에는 쌀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최부자 집의 또 다른 가훈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집에 들르면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최부자 집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쌀 2,000석이 손님 접대와 구휼에 쓰인 것입니다. 최부자 집은 이렇게 12대를 부자로 살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쓴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강남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똘똘한 한 채가 화제입니다. 500년 전 인사동, 청진동, 공평동처럼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산골 선비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집 위치로 출신을 가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집 위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 부동산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습관. 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노비를 증인으로 둔갑시키며 집을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500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주 최부자처럼 흉년에 땅을 사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500년 전에도 집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던 노량 바다. 승리가 눈앞에 왔던 그 순간 조선의 태양이 졌습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 이순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전쟁이 끝나던 바로 그날이었을까요?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서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사후에 터져나온 충격적인 자살설과 암살설까지 426년 동안 숨겨진 노량의 진실. 장군은 정말 적의 총탄에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그날의 재구성된 기록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의 마지막 1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598년 12월 16일 양력으로 환산하면 이날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9일 경상남도 남해현 노량해협 앞바다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정오 무렵 조명현 합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왜군 500여 척 중 200여 척이 격파되었고 100여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겨우 50여 척만이 간신히 도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음포에서 도주하던 왜군을 추격하던 조선 수군의 대장선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삼도 수군통 제사 이순신 53세. 그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고 했고 유성룡의 징비록은 총탄이 가슴을 관통해 등 뒤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안방준의 은봉전서는 겨드랑이 아래에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장군이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지는 순간 장군은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에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1545년 4월 28일 태어나 1598년 12월 16일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남 이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조카 이완은 숙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독전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들은 장군이 쓰러진 줄 몰랐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정오가 되어서야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배에 다가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하려던 진린은 조카 이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에 따르면 진린은 3번이나 뛰었다가 넘어지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이 손수 나를 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오. 진린의 통곡 소리가 온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의 울음소리가 마치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온 군영을 뒤덮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명나라 장수 등자룡도 전사했고 조선의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간군수 방덕룡, 초계군수 이열량, 흥양현감 고득장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 바다를 지켜낸 영웅 이순신이 전사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쟁이 끝나는 바로 그날, 승리가 확정된 바로 그 순간, 장군이 쓰러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하필 마지막 전투였을까요? 왜 하필 승리의 순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426년 동안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자살설이 나왔습니다. 암살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은둔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전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 노량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5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545년 4월 28일, 음력으로는 3월 8일이었습니다. 한성 건천동, 지금의 서울 중구 울지로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집안은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로부터 내려오는 덕수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영중 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이변의 후손이었고 증조부 이건은 병조참의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백록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백록은 조광조 등 개혁파 살인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백록은 화를 피했지만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정도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태어날 즈음 집안은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풍만은 엄격했습니다. 어머니 초계변 씨는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어린 시절 이순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뛰어나고 기풍이 있었으며 남에게 구속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면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고 전쟁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그 눈을 쏘려고 해서 어른들도 꺼려 감히 이순신의 문 앞을 지나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년 시절 대부분을 충남 아산의 외가에서 보냈습니다. 1565년 이순신의 나이 20세 때였습니다. 보성군수를 지낸 방진의 외동딸 방씨와 혼인했습니다. 방씨 부인은 슬기롭기로 유명했습니다. 친정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아버지 방진이 활을 쏘며 저항하자 방씨는 배틀에 쓰는 대나무 가지를 바닥에 쏟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화살이 많다고 속여 도둑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무술 연습을 위해 자신의 패물로 말을 사게 할 만큼 내조도 훌륭했습니다. 22세가 되어서야 이순신은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문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무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28세 되던 1572년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던 중 말이 거꾸러졌습니다. 낙마한 이순신은 왼발을 다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절한 줄 알았지만 이순신은 옆에 있던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리를 동여매고 시험을 끝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낙방했습니다. 4년 후인 1576년 이순신의 나이 32세 때였습니다. 3월 22일 드디어 식년시 무과의 병과 제사인으로 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무과 합격자 평균 연령이 33.3세였으니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급제한다고 바로 관직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 적체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은 권지훈련원 봉사, 즉 훈련원 봉사 실습생으로 처음 관직에 나섰습니다.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 훈련원 봉사, 발포진 수군만호를 거쳤습니다. 1587년 42세 때 조산보 만호가 되어 녹둔도 둔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진족이 침입했습니다. 녹둔도 사건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사전에 병력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파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백의종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복직되었고 1589년 44세 때 정읍현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해 유성룡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성룡은 어린 시절부터 이순신의 비범함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1591년 이순신의 나이 46세였습니다. 2월 전라좌도수군절 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자급을 뛰어넘어 정삼품 당상관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을 제조하고 군비를 확충했습니다. 거북선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후 조선을 뒤흔들 대전쟁이 시작될 줄을,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을 구할 영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일본군 15만 8천여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육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상주에서 신립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4월 30일 한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조선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5월 4일 이순신이 출전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함께했습니다.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천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외선 13척을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북선이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 2일 당포해전에서 외선 21척을 격파했습니다. 6월 5일 당항포해전에서 외선 28척을 격파했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7월 8일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펼쳤습니다. 외선 7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해전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상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왜군은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패배만 거듭하던 조선의 바다에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순신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1593년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에는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조정에는 이순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원균은 나이도 많고 선배라는 점을 내세워 불만을 가졌습니다. 강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594년부터 1596년까지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해이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군기를 유지하고 전선과 무기를 개보수했습니다. 둔전을 경영해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달랐습니다.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조정은 이순신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했습니다. 1597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1월 웨이 항우의 요시라가 가토 기요마사가 출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진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4월 1일 이순신은 파직되었습니다. 한성으로 압송되어 국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백의 종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배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 아산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상복도 입지 못했습니다. 백의 종군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7월 16일 칠천양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괴멸당했습니다. 전선 대부분이 침몰했습니다. 원균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이 7년 동안 키워온 조선 수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다시 이순신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이순신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전선은 고작 12척뿐이었습니다. 군사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조는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올린 장계가 유명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9월 16일 명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 울돌목이었습니다. 조선 수군 13척, 왜군은 133척이었습니다. 대기 중인 배까지 합치면 300여 척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이용했습니다. 외선 31척을 격파했습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대승이었습니다. 제해권을 되찾았습니다. 전라도를 지켰습니다. 조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명량 이후 이순신은 수군을 재건했습니다. 1598년 2월 고금도로 본영을 옮겼습니다. 전선을 늘리고 병력을 충원했습니다.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군은 순천, 사천, 울산 등지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습니다. 1598년 9월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과 함께 고금도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순천 외성이었습니다. 순천 외성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592년 부산포에 첫 발을 디딘 외장이었습니다. 조선 땅을 유린한 전범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고니시를 섬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나라 육군장 유정과 수륙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순천 외성을 공격했습니다.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고니시는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육지로도 바다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었습니다. 진린은 전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왜군과 싸우기보다는 강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니시는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진린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린은 흔들렸습니다. 고니시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통신선 한 척을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순신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순신은 경노했습니다. 진린을 꾸짖었습니다. 함께 진영을 재정비해 왜군을 경멸하기로 다짐받았습니다. 고니시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통신선으로 사천 등지의 시마즈 요시히로와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해, 부산 등지에 있는 왜군 수군의 구원을 받아 조명연합 수군을 협공하면서 퇴각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전략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사스마 번주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약 1만 5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정유재란 때도 비슷한 규모를 이끌고 왔습니다. 일본군 중에서도 정예 부대로 꼽혔습니다. 특히 조총 사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마즈의 구원 함대 500여 척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해 노량해협을 통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적이 순천 외성의 고니시와 합류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했습니다. 합류하면 조명연합수군이 오히려 협공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린을 설득했습니다. 소극적이던 진린도 마침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수군 약 70여 척, 명나라 수군 약 400척, 총 1만 5천여 명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명나라 선박은 해상 전투에 부적합했습니다. 실질적인 전력은 조선의 판옥선 100여 척 정도였습니다. 왜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야간에 몰래 출정했습니다. 이순신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배 위의 북을 모두 눕히라. 군사들 입에는 재갈을 물게 하라. 함대는 소리 없이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목적지는 관음포였습니다. 남해도 서북단이었습니다. 시마즈 함대가 노량을 통과할 것을 예측한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진린에게 남해도 서북쪽 죽도 뒤편에서 왜군 수군의 테러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조선 수군은 일단 봉쇄망을 푼 뒤 관음포에 매복시켰습니다. 11월 18일 오후 10시경이었습니다. 조명연합수군은 숨을 죽였습니다.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순신은 출전 전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입니다.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598년 12월 16일 음력 11월 19일 새벽 2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왜군 함대 500여 척이었습니다. 노량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니시를 구출하고 함께 철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관음포에 조선 수군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외선들이 완전히 노량해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복해 있던 조선 함선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화포 소리가 온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가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왜군은 관음포 내항을 바다로 나가는 외항으로 착각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깨달았습니다. 넓은 바다가 아니라 관음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을 말입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이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이순신 함대가 적선 50여 척을 격파하고 2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왜군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이순신을 포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퇴로가 막힌 관음포로 유인당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외성 포구를 나선 고니시 유키나가도 기회를 잡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진린의 명나라 수군이 합세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만 전투 초기 진린은 여전히 멀찍이서 관망만 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분투를 보고 마침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순신이 진린을 구했습니다. 진린이 탄 대장선이 적선에 포위되자 이순신이 이를 보고 구해준 것입니다. 조명연합군의 공조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전세는 분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파되었습니다. 100여 척이 납포되었습니다. 겨우 50여 척만이 간신히 도주했습니다. 대장 시마즈 요시히로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남은 배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순천 외성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도 조명연합수군이 노량해전을 벌이는 틈을 타 남해도 남쪽을 지나 퇴각했습니다. 시마즈 군과 함께 일단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전체에서 가장 큰 전과를 거둔 해전이었습니다. 명나라 급사 서관란은 이 승리를 남양대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년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전투는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왜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배들이 관음포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끝까지 섬멸해야 했습니다. 단 한 척도 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조선 땅을 유린한 왜군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우고 문화재를 약탈한 전범들이었습니다. 항복도 사죄도 하지 않고 그저 철수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 왜군을 섬멸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 섰습니다. 해남군수 유형, 당진포만호 조호열, 진도군수 선의경, 사량만호 김성옥의 함선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음포로 도주하는 외선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대장선에는 장남 이회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남 이해도 함께였습니다. 조카 이완도 승선에 있었습니다. 명량해전 직후 전사한 셋째 아들 이면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전투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성룡의 비만기 입대 통역 경자편에 따르면 이순신은 직접 화살을 쏘고 돌팔매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들이 만류했습니다.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두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대장선은 일반 판옥선보다 높은 판옥대선이었습니다. 장대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띄었습니다.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도주하는 왜군 선박에서 조총 사격이 빗발쳤습니다.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조총 사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조총의 실질적 사거리는 40m에서 50m였습니다. 최대 유효 타격거리도 100m 이하였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추격하고 있었으니 조총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이덕형 보고에 따르면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은 총탄이 가슴을 관통해 등 뒤로 빠져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안방준의 음봉전서는 겨드랑이 아래에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치명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53년의 생애, 23번의 해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불패의 명장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이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이순신을 부축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유성룡의 징비록과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모두 기록된 유언이었습니다. 이회는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으로 덮었습니다. 군복을 입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완은 숙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독전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들은 몰랐습니다. 장군이 이미 쓰러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선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20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수천 명을 사살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전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조선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이 해전에서 명나라 수군 부총병 등자룡도 전사했습니다. 조선의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강군수 방덕룡, 초계군수 이열량, 흥양현감 고득장도 전사했습니다. 호남저리록에 따르면 그 외에도 많은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 수군 전함 4척, 명군 2척이 침몰했습니다. 승리였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실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이 이순신의 배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군에 포위된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습니다. 통제사 속히 나오시오. 속히 나오시오. 진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이완이 뱃머리에 서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충무공전서의 기록입니다. 진리는 3번이나 뛰었다가 넘어졌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공이 손수 나를 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죽었단 말이오. 가슴을 치면서 한참이나 통곡했습니다. 곁에 있던 군사들도 슬퍼했습니다. 조선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의 울음소리가 온 바다를 울렸습니다. 징비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들은 군영의 통곡 소리는 마치 자신들이 어버이를 잃은 듯 했다고 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웅을 잃었다는 비통함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진리는 이순신을 경천 위지의 제주와 보천역 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정리하는 제주 하늘을 돕고 해를 목욕시키는 공로라는 뜻이었습니다.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중국의 고관대작이 자신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조선의 통제사를 노야 또는 이하라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탄 가마가 감히 이순신이 탄 가마보다 먼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순신이 죽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집결한 왜군은 차례로 일본으로 철수했습니다. 11월 25일 저녁에는 단 한 사람의 왜군도 부산에 없었습니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정유재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시작되어 1598년 12월 16일 끝난 임진왜란 만 6년 7개월 12일 동안 계속된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선조실록 1598년 11월 27일 기록입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구원병을 크게 패퇴시켰는데 이순신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순신의 부음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우의정을 추증했습니다. 1604년 선조 37년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으로 녹훈되었습니다. 좌의정이 증직되었고 덕풍부원군으로 봉해졌습니다. 1643년 인조 21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위태로우면서도 임금을 받든 것을 충이라 하고 적의 창 끝을 꺾어 외침을 막은 것을 무라고 했습니다. 1659년 효종 10년 남해의 전적지에 이순신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명량 대첩비가 세워졌습니다. 1793년 정조 17년 이순신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사후에도 그의 공로는 계속 인정받았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1598년부터 2024년까지 426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자살설입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이 이 설을 주장했습니다. 금산군 이성윤은 1570년부터 162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노량 충렬사에 시를 써붙였습니다. 공로가 커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 몸을 던져 충성을 드러내려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민선은 1633년부터 1688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김덕령 장군의 전기를 쓰면서 이순신은 한창 싸울 때 갑옷을 벗고 스스로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적었습니다. 자살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조의 질투와 의심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증오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놓고 그를 잡아들여 고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종식 후 살아있는 공신들은 선무 1등 공신으로 추천되었으나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곽재우, 이원익 등이 그러했습니다. 선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큰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갑옷을 벗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민서의 기록처럼 갑옷을 벗고 전투에 임했다면 의도적으로 사지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었습니다. 셋째,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신에게 돌아올 운명을 예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설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순신의 평소 언행과 맞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와 각종 기록에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원수를 갚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적보다 먼저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조총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우연한 피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총의 실질 사거리는 40m에서 50m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높은 판옥대선의 장대를 조준하려면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선두에서 추격 중이었다면 충분히 조총 사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시마즈 군에는 정예 저격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퇴각 전투에서 적장을 저격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순신이 대장선 장대에서 직접 활을 쏘고 돌팔매를 하며 전투를 지휘했다면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노량해전이 마지막 전투라는 것은 결과론입니다.
당시 이순신의 관점에서는 노량해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등에는 아직 왜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진짜 목적은 왜군의 완전한 괴멸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은 고니씨를 구원하러 온 왜군을 선제 요격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왜군을 끝까지 추격했을 것입니다. 암살설도 제기되었습니다. 부하 손문욱이 이순신을 암살했다는 설입니다. 손문욱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가 고니씨 유키나가의 마카에서 순회가 되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다시 조선에 귀순해 일본의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노량해전 때 이순신의 대장선에 동승했습니다. 암살설 주장자들은 손문욱이 위장 귀순하여 일본 측의 밀명을 받고 이순신을 노량해전 중 암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약합니다. 첫째, 판옥선 장대에는 이순신과 손문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일입, 이회, 이완 등이 함께 장대에 있었습니다. 손문욱이 전투 지휘 도중 이순신에게 조총을 겨누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군관들에게 발각되어 제지되기 십상입니다. 둘째, 조총 발사 시 포군과 섬광을 주변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격전 중이 아니라 추격 중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조총은 발사하는데 1분이 넘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동안 주변 사람들이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을 리 없습니다. 학계에서 손문욱 암살설을 진지하게 믿는 학자는 없습니다. 은둔설도 있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하지 않고 죽음을 위장하여 신분을 감추고 온거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장남 이회와 조카 이완만이 목격자라는 점, 야간 전투가 이례적이라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 선조실록에 명확한 전사 기록이 있습니다. 혈전을 하던 중 이순신이 몸소 외적에게 활을 쏘다가 외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에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진린의 통곡 목격담이 있습니다. 진린은 3번이나 쓰러지면서 통곡했고 이를 수많은 조선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일본군 조총수의 우연한 저격이 정설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선 장대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부장들이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의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장선은 일반 판옥선보다 높은 판옥대선이었습니다. 선두에서 추격 중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시마즈 군의 정예 저격수들이 집중 사격을 가했고 그중 한 발이 이순신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조총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암살도 아니었습니다. 은둔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것입니다. 왜군을 완전히 섬멸하려던 그의 마지막 의지가 그를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총탄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불패의 명장, 마지막까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충신, 이것이 이순신의 진실입니다. 4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설들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 바다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7년 전쟁 동안 절망에 빠진 조선 백성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바다를 통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지를 꺾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개인의 죽음보다 나라의 승리를 먼저 생각한 장군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지휘관의 책임감입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4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